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국회에 제안된 개헌안은 의안 번호가 12670번입니다. 이것을 제안한 사람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 개헌안을 내면서 거기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법을 한글화했기 때문에 알기 쉬운 헌법이 되었다. 이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헌법의 한글화 그리고 법령의 한글화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어느 대통령 재임기에 추진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 법령의 한글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프로젝트, 이러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때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때때로 이것은 계속되었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또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지켜보았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내세웠을 때 그것은 대부분 이전 대통령들이 했던 어떤 정책 가운데 하나, 그들의 노트 가운데 하나를 들고 나와서 자기화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도 그와 같습니다. 특히 독창적인 것은 없죠. 또 그런 것이 어려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헌법학자로서 나는 이러한 헌법이나 법률, 법령 이러한 것들을 한글화한다는 그들의 다부진 그런 꿈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느 정도 수박 겉핥기로 이러한 일을 계속 해나가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한글화 작업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러면 이것은 최소한 100년 프로젝트로 추진할 그런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전문 분야에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 용어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전문 분야의 연구를 했던 선진국을 뒤따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저 가지고 와서 옷을 고치듯이 수선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 때의 고민,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져오는 그 시점까지 오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하는 것들은 간과하기 쉬운 것이죠. 그런데 이 전문 용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이론, 그리고 우리 인류 역사와 같이 해온 학문의 역사를 통해서 형성되어 온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각 시대마다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조금씩 보태고 조금씩 바꾸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그 순간까지 변화라면 변하고 형성이라면 형성인 그런 상태로 바뀌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짧게는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 동안 형성되어 온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 전문 용어라고 하는 것을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또 법제처장, 국회의원들, 이전의 대통령들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지요. 국어학자들의 힘을 빌어서 또 이러한 법령을 만드는 법령을 손보는 기술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법률가는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손을 빌어서 이 용어를 바꾸겠다. 한글화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경우에는 출발부터 아주 큰 난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 그것은 한자가 그 속에 결합되어 있죠. 그런데 한글화하겠다는 것은 한자어를 배제하겠다는 것이 하나의 큰 목표입니다. 그것은 한자는 중국의 것이고 한글은 우리의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또한 일본식 언어를 빼겠다, 제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동양에서 한자를 쓰고 있는 국가들은 중국, 인민공화국인 중국, 그리고 대만, 우리나라, 일본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논외로 하죠. 그런데 가장 그 원형에 가까운 한자를 사용하는 것은 대만과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본이 자기들식으로 좀 변형을 시켰고 중국은, 인민공화국은 간체자를 주로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동양에 있는 몇 개 국가는 과거에 같은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국가와 문화권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자어를 서로 주고받고 각자 자기들의 환경에 맞게 바꿔가면서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 것입니다. 바꿔야 할, 빌려온 남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일본식 한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식 한자를 아주 적대시하고 그것은 털어내야 될 오점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일까?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좀 기다리면 그들도 좀 너그럽고 천천히 생각하는 그런 그 여유를 갖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1920년, 1930년 그 시대에 이 한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들이 짜장면을 좋아하든 짬뽕을 좋아하든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들이 짜장면을 좋아해서 유죄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들이 짬뽕을 좋아한다고 해서 과연 나의 선조다 이렇게 이야기할 문제도 아닌 것이죠. 그것은 그 시대를 살다가 떠난 그들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들이 일본식 한자를 썼다. 우리가 지금 영어를 섞어 쓰는 것하고 다를 바는 없겠죠. 일단 그것은 기본적인 일본식 한자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제 법률 전문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법률 전문 용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우리 한국에까지 왔습니다. 가령 로마법 시대, 로마법에서 피고인이라는 단어가, 그 법률 용어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출발을 해봅시다. 로마법에서 말하는 피고인은 프랑스법에도 전해지고
영미법에도 전해지고 독일법에도 전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식적으로 어떤 역사를 살피는데 법에 있어서도 역사가 있고 법의 영토도 계속 변경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법과 독일법은 아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하는 것을 법학자들은 번번이 느끼곤 하죠. 프랑스법은 같은 게르만법이면서도 상당히 부실한, 원래 게르만법은 소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체계를 갖춰서 상세하게 그렇게 치밀하게 발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게르만법이 로마법을 받아들였지만 자기들 생활이 그러니까 깊이 침투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뿐이지요. 그리고 영미법은 그때는 미국이 없었지만 영국이 되겠죠. 영국의 경우에는 자기들 고유의 탄탄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로마법이 들어와도 영향은 아주 미미했겠죠.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였습니다. 독일법은 같은 게르만법이기는 한데 게르만법이 좀 정치하지 않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세련된 법체계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법은 로마법을 그냥 통째로 다 개수해 버렸습니다. 아주 다 바꿔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독일법이 매우 우수하고 체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로마법의 후계자는 독일법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독일법이 아주 후기에 이렇게 통째로 개수를 했던 것이지요. 유럽 쪽의 법의 이동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세기 전반기에 우리 한반도, 한반도에 있던 선조들과 그들의 국가 조선국,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바로 직전 시대이기도 하니까. 당시 이 한반도 주변에서 중국 대륙을 포함해서 가장 문화적인 선진국은 일본 제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때 이미 멸망해서 통일제국도 없고 중국 대륙의 국가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각자 정치 집단이 자기들이 임시정부다, 또 정당, 단일 정당으로 된 정부다 이렇게 주장은 했지만 국가는 없었죠. 그래서 문화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일본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국은 일본 제국을 통해서 신문물을 수입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러면 이 유럽 쪽의 법률이 어떻게 조선국에 들어왔는가? 우리 고유의 것도 있지만 법률은 특히 계속 움직이게 되어 있지요. 조선국에 들어온 법률은 크게 두 개 루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프랑스법이 일본 제국을 통해서 들어온 것. 그런데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올 수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변형 B로서 들여왔다. 법을 들여오는 것을 개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독일법이 일본 제국을 통해서 조선국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변형 A를 통해서 개수했다. 법률은 수입해서 그냥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맞춤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여오는 방식을 개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조선국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 국민 가운데는 상당수가 20세기 전반기에
한반도에 국가가 없었다. 그때 일제 식민지 상태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생각이 다릅니다. 20세기 전반기, 그러니까 1901년부터 1945년까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대략 그 정도의 기간에 이 한반도에는 조선국이라는 국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 조선국을 운용하던 그 조선국의 주민이었던 백성이었던 우리 선조들은 매우 유능하고 용감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의 책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책 이름은 대한민국 건국일 헌법과 실체주의적 한국사 논증이라는 책입니다. 이 프랑스법이 일본을 통해서 조선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형법입니다. 일본은 형법을 프랑스로부터 들여왔습니다. 바로 프랑스 법학자가 일본에 와서 일본 형법을 제정했던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매우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레지팀 디팡스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애착을 갖고 있는 책인데 책 이름부터 어려워서 아마도 독자들이 검색한 사람도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레지팀 디팡스라는 것은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로 정당방위라는 뜻인데 사실은 그 정당방위가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대단히 즐겁게 탐구를 했던 그런 책입니다. 그 경우에 보면은 그 안에 보면은 프랑스법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올 때 어떤 과정이 있는지, 이 법이 개수될 때 어떠한 변화를 거치는지 하는 것들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국에서 수입한 그러한 법률 용어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연합군의 군정기가 있었죠. 흔히 미군정기라고 하는데 미국은 연합국의 연합군을 대표해서 그 일을 했던 거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미군 측에서는 조선국의 용어를 들여왔습니다. 자기네 걸 그냥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선국의 법률 용어를 채용한 다음에 다시 거기에 영미법식의 개념이 부과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변형시의 상태가 되어서 그것이 개수 내지 채용된 그것이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건국된 대한민국의 이 법률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상당히 길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분명한 것은 그렇죠. 1930년의 이 땅의 역사적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일본식 전문 용어를 채용해서 조선에 어울리게 변형을 해서 쓴 것을 어떻게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살던 시대에는 엄연히 선진 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듯이. 그래서 이러한 전문 용어에서 일본색을 빼겠다 하는 것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류가 긴 세월 어떤 진리를 추구한다든지 논리를 추구한다든지 하면서 탐구 발전해온 그 진보의 역사에서 나는 이 시대의 역사를 싫어하니까
그것을 잘라내겠다 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문외한들의 폭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문에는 국경이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헌법과 법률을 이야기했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법으로 인식이 되고 법다운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은 지금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제정되어서 공포되고 시행되어야 지금 그러한 법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둘째로는 국민인 내가 그러한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서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내가 알고 이것을 하면 처벌한다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는 9년간 의무교육을 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법이 무엇을 금지하는가 하는 것은 그렇게 모든 법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죠. 의사가 의사의 업을 하는데 필요한 법을 알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알아야 할 법을 알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이 있고 법을 알고 법을 아는 내가 그 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한다. 이것이 법률의 효력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법을 알기 쉽게 하겠다. 매번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매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법을 한글화한다고 고치면서 자기들 맘대로 조사를 바꾸고 한정사를 빼버리고 이렇게 해서 법을 한글화하는 과정에서 법을 고친 것은 국회에서 세밀히 살피지도 않아 왔습니다. 법을 자기네 맘대로 바꾸고 있는 것이죠. 고쳐서는 안 되는 것을 한 번씩 털어내고 만지고 하면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이 법을 알기 쉽게 한다 하는 것은 필요 없는 일이다. 지금 같은 시점에 우리 국민들은 법률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필요 없는데 그들이 무엇인가 다른 짓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의심을 해도 지나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이 어느 정도 알면 되는가? 이것은 대강 알면 됩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은 사전을 찾을 줄 알면 찾아서 책을 읽을 줄 알면 찾아 읽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래서 안 되면 법 전문가에게 문의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를 근거로 한다면 의사의 처방전도 한글로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한자어도 포함하는 것을 용납하죠. 그렇게 해서 한번 한글화를 해보라고 하십시오. 불가능한 일이 될 겁니다. 법률은 일반 상식이 아닙니다. 법률은 우리 생활이 다 법생활로 되어 있고 국가의 통치작용이 다 법률관계, 법률행위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법률은 엄연히 전문 분야인 것이지요. 문재인의 헌법 개정안, 여기에서 헌법의 한글화 및 알기 쉬운 헌법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주요 내용 중의 하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넣어 놓았습니다. 명사형의 문투를 동사형의 문투로 바꾸었다. 그래서 이 동사형의 문투는 편하고 활력 있는 우리식의 문투이다. 이것이 헌법에 들어가야 하는 설명인지 좀 의아하게 느끼는 국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어떻습니까? 청와대의 국어 실력,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죠. 그들의 국어 실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르쳐 왔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와대에서 주축이 되었다고 조국 수석이 밝혔다고 하죠. 그들이 헌법을 교정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걱정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법률은 어때야 하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률이 제일 첫 번째로 이러한 기능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일의적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법률 용어는 법률 용어도 그렇지만 법률의 그 문장은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가장 큰 데부터 가령 대한민국 경상북도 무슨 시 무슨 구 하면은 착착 범위가 계속 한정이 되어 가죠.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법률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률은 거기에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이 그로써 제한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대단히 무서운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은 문학작품도 아니고 즐기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은 문재인 씨가 이야기하듯이 편하고 활력 있는 것이기보다는 명확한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요청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개헌안이 이렇게 편하게 활력이 넘치게 바꿨다고 하는 개헌안이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현행헌법 제23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제23조 제2항에서는 재산권의 행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의 행사란 재산권의 사용, 수익, 처분을 의미하지요. 문재인의 개헌안 제24조 제2항은 명사구를 명사로 바꿔서 문장 전체를 바꾼 그러한 예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 그래서 현행헌법과 개헌안을 비교해 보면 우선 형식적인 주어 자리에 현행헌법은 재산권의 행사라는 것이 있고 개헌안에는 재산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권의 행사라는 것은 행사까지 묶여 있는 것이니까 재산권의 사용, 수익, 처분을 뜻합니다. 그러나 재산권이라는 것은 그냥 재산권만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재산권을 사용, 수익, 처분하기 전 단계를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현행헌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이 집이 있을 때, 집의 대문 밖에 나갔을 때부터 규제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문재인 개헌안의 경우에는 집이 있을 때 대문 안에 들어와서 대문 밖으로 나가기도 전부터 규제를 하는 것이다 하는 이러한 규제의 출발점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일찍부터 규제를 하는 것이죠. 이제 A씨가 돈 1억 원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이 두 개의 법조문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A씨가 돈 1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에서는, 헌법하에서는 A씨는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을 행사하는 재산권 행사의 자유가 이미 보장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A씨가 그 돈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사든지 어떻게 그 재산권을 행사하든지 간에 그 결과가 공공복리를 해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공공복리란 국민 전체의 공통된 이익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인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1순위로 보장되는 것이 사유재산권입니다. 그리고 2순위로 보장되는 것이 공공복리이지요. 이것은 간단히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문재인 개헌안에서 A씨가 돈 1억 원을 가지고 있어서 이 돈을 쓰려고 하면 공공복리에 적합하게만 써야 됩니다. 법조문이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A씨에게는 재산권 행사의 자유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조건을 갖춘 뒤에만 쓸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A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1억 원을 쓰려고 하는 현재 그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한지를 먼저 판정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좋아하는 위원회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겠죠. 공공복리위원회 같은 데서 심의를 받아서 그것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다. 이렇게 결정이 나오면 그때 비로소 자기의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안에 따르면 그 순위가 첫째가 공공복리를 보장하는 것, 지키는 것, 그것이 첫째고 2순위가 사유재산권 보장입니다. 그래서 현행 헌법과 이 개헌안을 비교하면 사유재산권 보호,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선우가 바뀌어 있죠. 이와 같이 편하고 활력 있게, 그리고 법률 문장을 마치 시처럼 소설처럼 바꿔 썼더니 결국 사유재산권이 반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현행헌법 제23조 제2항과 문재인 개헌안 제24조 제2항은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는 법률 문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 제한의 폭과 보장의 대상이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이죠. 결국 또다시 무식한 문재인이 사유재산권을 형해화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형해화란 뼈만 남기고 다
떨어져 나간, 없는, 그래서 재구시를 못하는, 그래서 헌법을 그대로 두기는 했는데 헌법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게 만드는, 실제로는 죽여버린, 그것을 이 법률 용어로서 헌법의 형해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헌법을 알기 쉽게 한글화하고 편하고 활력 있게 했다고 하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주장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이 헌법 제23조 제2항 재산권 행사의 규정은 사실은 이 사유재산권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 보장으로서 헌법 개정을 하면서 이 제도적 보장을 깨뜨리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헌법을 위반했고, 그리고 헌법 개정의 방식을 위반했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